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먼저 금요일에 갑자기 장이 끝나고 나서 10년물이 1.6 이상으로 다시 이제 크게 상승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노출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금요일 장 끝나자마자 그 선물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환율과 그리고 이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서 큰 폭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느 분의 댓글에다가 그 요 정도 수준이면은 그렇게 크게 아마 당시에는 이제 선물이 크게 빠지고 있었지만 아마 크게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겁니다라고 댓글을 남겨드리긴 했는데요. 뭐 역시나 그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나스닥만 뭐 한 0.59 정도 빠진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최초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1.5%로 들어갔을 때, 최초로 들어갔을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크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1.5 수준이면 현재 미국이 가져가고 있는 기대 인플레 수준에 맞춰서 그냥 뭐 크게 그렇게 그 우려를 나타낼 만한 지표까지는 아닙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명목체 기준으로 또 계산 다 해드렸죠. 이 정도 수준이면 아직은 매수 의견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정말 우려가 되는 지점의 시작이다라고 그 짚어드렸던 지점이 1.7포인트였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아슬아슬하게 그 중간 정도 단계에 걸쳐 있는데요. 자, 어떤 이제 그 향후에 더 상승 압력을 키워갔을 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갔을 때 어떤 요소들이 등장할 수 있느냐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요번에 이제 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그 발견을 했던 건 투자 심리라 했죠. 결국은 그 투자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년물에 대한 것은. 그래서 지금 큰 틀로 본다면 유동성에서 실적 정세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요 유동성에서 실적이 넘어가면서 유동성을 통해서 움직였던 그만큼의 상승분을 실적 정세로 넘어가면서 뭐 시장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든 뭐 여러 여타 요인들에 의해서 요 유동성 장세의 성장을 가져갔던 종목들이 하락을 맞는 것 아니야 라는 게 결국은 지금 가장 이제 이슈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흐름에서 자꾸만 뭐 요런 갖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그 여러 투자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건드려서 증시를 흔들어 놓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한번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살펴드릴게요. 첫 번째가 제가 투자 심리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이 투자 심리라는 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증시를 타격할 수 있는 재료로서 급부상하기 이전에 나오거든요. 지금 딱 그런 환경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1.5% 첫 번째 주황불이 켜졌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였죠? 크게 하락을 가져갔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바다 건너 미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반등이 올 것입니다. 매수 의견을 드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국내 증시도 9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졌죠.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1.6%로 들어가면서 또다시 장이 한번 흔들리죠. 근데 이번엔 어땠죠? 지난번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회복을 가져갔죠. 뭐 물론 당일 주가 흐름이긴 하지만 미국 증시가 생각만큼 크게 빠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1.63이면 만약에 이게 이 시절에 나왔다고 하면은 훨씬 더 큰 폭으로 뒤로 밀렸을 거거든요. 근데 이미 사람들에게 한번 등장했던 이슈이기 때문에 신선도가 좀 많이 기존보다는 떨어진 모습이다라는 걸 첫 번째로 일단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FOMC가 16, 17일에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자극적인 완화 정치가 나오려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이 더 빠져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지점까지는 애매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만약에 진짜로 좀 어느 정도 완화 정책이 화끈하게 나와주려면 적어도 1.7% 이상은 올라가 줘야 어느 정도 가시범위 내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그때도 이것도 설명드렸지만 3월에 수출 지표가 나와줘야
정확하게 연준에서 어떤 그 통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6, 17일에는 별다른 뭐 어떤 큰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또 립 서비스 하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게 뭐죠?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는 하지 않으면서 말로써 시장을 안정화시켜주는 거죠. 이거 어서 많이 봤죠. 2020년 내내 했던 연준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패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준에서 2020년 내도록 그 주식시장의 버블은 그 크게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시장의 그 코로나로부터 회복 국면까지를 안전하게, 이 배라고 한다면 이 항해를 안전하게 이끌어 왔잖아요. 그죠? 너무 무거워져서 가라앉지도 않게 해주면서 또 너무 가벼워서 어떤 외부 작용으로 인해서 배가 날아가지도 않도록 이 항해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계속 말과 행동을 달리 가져가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계속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점이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 환경이다라고까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은 아직은 어떤 특별한 완화 장치가 나오기는 조금 애매한 국면입니다까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FOMC 요 16, 17일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이 기존처럼 이제 뭐 어떤 특별한 완화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지 않아서 시장에서 또 한번 기대 심리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충격을 받을 수 있느냐를 또다시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그 지점을 같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드릴게요. 자, 세 번째 예상을 해보는 건데요. 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예상 범위 내의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YCC 무제한 채권 매입을 통한 채권 금리 조절,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두 번째 나왔던 게 OT였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매입해줘서 이 채권, 장기 채권 금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정을 해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지준불이 인상이죠. 지준불이 인상. 요것도 제가 어떤 건지 설명 한번 드렸었죠. 지준이 뭐죠? 지급 준비금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일정 부분 은행들이 예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예치된 지준 이외에 초과된 그 예탁금에 대해서 불이 저게 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탁금에 대한 이자의 인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권 시장에 몰려있던 그 돈 자금들을 다시 요 지준으로, 초과 지준으로 땡겨다 주는 거, 요 역할을 함으로써 채권 시장의 금리 인상을 좀 어느 정도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지준불이 인상이 그나마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어떤 방향성이든 3월에 수출 지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기에는 좀 너무 이른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스탠스 자체가 시장에 크게 개입하지 않으면서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보겠다는 게 최근까지 보여줬던 연준의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제 해석은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시장 참여자들의 그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까지 무너질 것이며 지수, 증시에는 어느 정도까지 타격을 줄 것이냐를 이제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제 1.6%까지는 제가 어떤 환경인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뭐 기준금리,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1.7% 수준까지 도달한다. 그럼 저는 이거는 1차 좀 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코스닥 기준으로
2800선까지는 잡아 두셔야 된다. 코스피는 한 2800선까지 느긋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딱 요 지점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자, 이렇게 되면요.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코스닥 기준으로 해드릴게요. 자, 900이 있고 800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900 언저리에서 지금 50% 비중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로 잡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수금으로 50% 정도 가지고 계신 다음에 제가 800 안짝으로 들어가잖아요. 800선을 깨고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때마다 자, 먼저 이제 선정하신 그 종목들 있죠. 종목들의 수량을 지속적으로 그냥 채워주시면 됩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1.6에서 뭐 1.7 장기금 국채금리 미 국채금리로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증시가 출렁일 수 있거든요. 요 흐름에 맞춰서. 그렇게 된다면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900 언저리에서 한 50% 정도 기준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서 담아 두신 다음에 그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그냥 차근차근 조금씩 수량을 더 채워주시면 됩니다. 800으로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800으로 더 만약에 가까이 붙었다 그러면 조금 더 강하게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이 정도 지수대가 예상이 되는데요. 한 이 정도 흐름으로 많이 가져가신다고 하면 저는 크게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사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채웠는데 900선으로 자꾸만 더 붙어간다. 900선을 깨고 올라간다 그러면 반대로 정반대로 한 50% 정도 비중은 차츰차츰 강도를 높여가면서 매도를 하고 현금 보유를 다시 하는 요 전략이 저는 당분간은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이제 대내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만약에 뭐 완전히 폭등이 일어난다.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이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겠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대내적인 모든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 뭐 그냥 좀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매번 맞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그 정도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고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유동성과 실적 장세잖아요. 유동에서 실적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이제 과도기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잡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동성에서 크게 탄력을 받았던 성장주들에 대한 이제 뭐 거품이라고 할까요? 거품에 대한 뭐 우려잖아요. 그죠? 지금.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일단 기본적으로 포트 구성은 실적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만약에 900에서 800선을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면은 실적주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찬스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 찬스로 담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성장성을 기반으로 했던 2차전지라든지 각종 이제 성장 산업들에 대해서는요. 과도하게 빠진다. 만약에 한 900에서 800선 내려가면서 20% 이상 빠진다 그러면요. 저 같으면은 저가 매수 찬스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 구성을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실적주 2개 뭐 30 그리고 성장주 하나 30 한 요 정도 구성으로 담아 가시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불안하시다고 하면은 요 실적주 가운데서 뭐 2개 종목이 아닌 뭐 서너 개 종목으로 늘리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포트에 구성이 아시다시피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 수익 계좌 같은 경우 저희가 운영했던 거 잠깐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수익 계좌를 제가 어떤 기준점에서 잡았냐면 지난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죠. 제가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갑자기 큰 폭의 상승 반전을 가져갔죠. 미국장이. 그래서 국내장에 다음날에 이제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상승 탄력을 좀 이어받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고 미끄러졌죠. 그래서 기존 조정 때 굉장히 잘 버텨오던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요 기점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매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대 매매가 같이 쏟아졌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목요일날
다시 이제 요 지점에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상승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금요일까지 상승을 이어갔었죠. 그래서 저는 요 날 투자 심리가 가장 크게 깨졌던, 모두가 큰 반등장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반대 결과가 나왔던 그날, 가장 투자 심리가 무너졌던 요 날부터 매수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흐름을 딱 보니까 어느 정도 상승 반전의 그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었고, 수급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요 날 좀 세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요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목요일에 그 세게 남을 때는 확실한 이제 반등 양상이 펼쳐질 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종목 수를 크게 늘려주고, 그리고 얕게 씨 뿌리듯이 쫙 뿌려버리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계좌도 보여드렸죠. 다 같이 한 뭐 20몇 개죠. 20몇 개 종목이 한 번에 다 같이 쫙 상승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시장을 어느 정도 읽어내면 요런 양상을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이 다 무서워서 이젠 진짜 끝났다 하고 팔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만약에 또 월요일 장을 보고서 시장이 또다시 흔들릴 조짐이 느껴진다 그러면 깔끔하게 그냥 차익 실현을 다 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현금화, 그리고 다시 시장을 보면서 움직이는 거죠. 비율을 맞춰가면서요. 근데 지금 당장 같은 경우는 이미 크게 상승 국면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리되는 상황까지는 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포트를 좀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지금 장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틀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냥 뭐 어렵다 하시면은 한 50대 50 비중으로 그 현금과 그리고 주식 보유 수량을 그 왔다 갔다 좀 조절해 가면서 하시고요. 물려도 되는 종목으로 하셔야 됩니다. 물려도 되는 종목,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사팔사팔 하시다가 내가 어느 지점에서 꽉 물렸다, 그러면 그냥 길게 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반도체, 제가 괜찮게 보는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물려 계시면요, 길게 보세요. 그냥 기간으로. 그러시면 되겠죠. 그죠? 800, 900에서 왔다 갔다 만약에 한다고 하잖아요. 요 안에서, 요 파도 안에서 갇혀 있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정말 힘들 거예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버티기 힘들어하는 게 하락 국면이 아니고 요 파도 장세거든요. 이때 가장 괴롭단 말이에요. 기대감이 계속 무너졌다 다시 올랐다 무너졌다 하니까 투자 심리를 가장 괴롭히는 장세인데요. 요럴 때는 정말 한 발짝 멀리 나와 있는 건 어떤 식으로, 제가 기간으로 승부 보시라 그랬죠. 그리고 쌀 때 싸지면 사고, 안 사면 안 싸지면 난 안 사겠어.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너무 올라갔다 싶으면 난 다시 팔고 다시 볼게. 요런 형태의 투자가 지금은 가장 적합한 투자 형태다. 그리고 만약에 뭐 저처럼 반등 국면이 확실하게 예상이 되는 지점이 딱 포착이 된다 그러면 씨 뿌르듯이 쫙 한 예수금의 한 50% 정도 화끈하게 확 담았다가 또 하루 이틀 장세 보면서 또 현금 비중 늘렸다가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자신 있다 하시면은 그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성장주에서 성장주란다. 그 유동성에서 실적 상태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실적이 뒷바탕이 되는 요런 종목들은 물려도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타를 치시든 어떤 투자 행위를 하시든 가급적이면 실적이 좀 보장되는, 최소한 다음 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종목으로 단타를 치시고요. 물려도 기간으로 승부를 보셔라. 너무 다급하게 이 안에서 갇혀 계시지 말고 시장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한 50% 예수금 비중 가지고 계시면서 900에서 800선까지 열어두시고 유기적으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까지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제가 가져가려는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가운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요 반도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최대한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는 그런 알려드리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루하루 요 그 파도 장세 안에 들어가셔서 일일비 안 하실 수 있겠죠. 개인 투자자 중에 100명 중에 1명 정도, 1명꼴로만 수익을 결국에는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이 파도 장세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느긋하게 보시고 한 발 떨어져서 저랑 같이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자, 100대 1 비율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막연하고 나는 절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외로 요 그 100명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대부분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부동산 투자할 때처럼 일일이 하나하나 편의점 위치까지 잡아가면서 그렇게 투자 안 하시거든요. 근데 조금만 그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요, 충분히 이 범위 내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 범위에 대한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요, 안 읽습니다. 그리고 안 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안 읽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평생 주식하면서는 크게 잃을 확률이 난 거의 없겠구나 하고 다 알고 있어요. 요 범위 내에 들어가신 분들은요, 지속적으로 다 수익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 막 계속 하시다 보면은 어느 지점에 들어가면은 아, 이거구나 하시는 날이 분명히 오거든요. 이거였구나. 양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전부 다 방향성에 대해서 대응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지점, 어떤 전략,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실 수 있으니 충분히 어렵지 않으니까요,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바라보시면서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막 굉장히 유별난 사람이 그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보시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하루하루 시세 일희일비 하면서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써드리는 글이나 어떤 뭐 기업 분석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좀 유심히 안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느긋하게 좀 살펴보시면서, 아 맞다, 얘가 이때쯤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했지, 800 라인까지 바닥 저점 확인하러 갈 수도 있다고 했지 까지 다 같이 염두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느 지점에 딱 해서 한타점 잡아가지고 100% 비중 들어가는 그런 투자하면 지금은 진짜 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많이 주의해 주시고요. 기업 산업군도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종목도 다 드렸죠. 그 종목 위주로 가급적이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남은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걱정 진짜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가 다 되셨으니까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